이 이야기는 내가 17살이었던 2004년 겨울쯤에 겪었던 일이다. 난 16살 때 집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17살 때 마음이 맞는 또래들을 만나서 남포동 족발골목 뒤쪽에 허름은 여관에 새를 놓고 살게 되었다. 그때는 같이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라 방세는커녕 밥을 먹을 돈도 없었다. 우린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겨우 몇천 원을 모아서 이틀에 한 번꼴로 라면을 끓여 먹곤 했다. 방세를 내지 않으니 주인 아주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살 많은 A형이 말했다. 내가 아는 대구 여자애 2명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와 있단다. 걔들이 돈 좀 있다니까 내가 이쪽으로 데려올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우리는 A형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무렵 형이 여자애 2명을 데리고 방으로 왔다. 여자애들이 사온 술과 안주를 펼쳐놓고 우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자의 한 명이 술에 취해서는 나무로 된 여관방 문을 그만 부셔버리고 말았다. 난 그래도 우릴 눈의 가시로 여기던 주인 아주머니는 내일 당장 방을 빼라고 소리를 질렀다. 죄송하다며 아무리 사정하고 빌어도 아주머니는 내일 중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우리는 여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우린 아침 일찍 용도산 공원에 올라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그런데 마침 대구에서 온 여자애들이 부산 영도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언니가 있다고 했다. 그 언니라는 분은 우리를 선뜻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영도로 가게 되었다. 난 아직도 그 집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한다. 영도 청학주유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자취방 주인분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 겸 비디오 가게가 있다. 그 가게 옆 골목의 2번째 집이 바로 우리들을 받아준 누나가 사는 방이었다. 그 골목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밤이 되면 아주 깜깜하고 뭔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골목에서 큰 길까지 이어지는 짧은 길이 어찌나 무섭던지 밤에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 누나의 자취방은 아주 낡은 집에 있었다. 난 그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보게 되었다. 그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4개의 방이 일렬로 쭉 서 있는 그런 구조였다. 첫 번째 방은 장애인 부부가 쓰는 방이었고 2번째 방은 유흥업을 하는 애 엄마와 유치원생 아들이 쓰는 방이었다. 그 아이가 우릴 무척 잘 따랐는데 밤에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우리 방으로 데려와서 매일 놀아주곤 했다. 3번째 방은 왼쪽 팔이 없는 아저씨의 방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무서웠다. 그리고 마지막 방이 바로 우리들이 쓰는 방이었다. 그 집에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린 술을 마셨다. 방의 주인이었던 누나가 털털한 성격이라 술이며 음식을 많이 사다 주었고 우린 정말 죽어라 술을 마셔댔다. 그러다 소변이 마려워서 난 누나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본 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화장실은 누나의 방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그땐 반쯤 취한 상태라 무서운 것도 모르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문은 닫혀져 있었고 불이 꺼져 있었다. 난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수염이 온 얼굴을 뒤덮은 한쪽 팔이 없는 아저씨가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날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다. 난 너무 놀라서 그 아저씨와 잠시 2초 정도 눈을 맞추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나와 아저씨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뭐야?
그때 술이 다 깨버린 나는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옆방에 팔 없는 아저씨가 화장실에 불도 끄고 앉아 있었다. 아, 신발.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씨. 그런 내 말에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이 원래 좀 그런다며 불쌍한 분이니까 이해하라고 했다. 아직도 그 아저씨의 놀라는 표정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부터 누나의 방에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방에서 살게 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대구에서 내려온 여자애들 중 한 명인 혜지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좁디 좁은 방에서 7명이 같이 지냈는데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면 서로 살이 맞닿을 정도였다.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어지면서 조용해졌다. 그때 혜지가 이런 말을 했다. 야, 지금 이 방에 몇 명 있게? 뭐? 7명이잖아, 바보야. 그래? 듣고 놀라지 마.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뭔데? 이 방에 나까지 전부 31명이 있어. 뭐라카노, 임마가. 니 뭐 잘못 먹었나? 그러자 혜지는 자신의 엄마가 무당인데 그래서 그런지 자신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것들 말이다. 혜지는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모든 집에는 지방령이 한두 명 정도 있기 마련인데 이 집은 귀신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것 같다고 그리 말하는 것이다. 혜지는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모여있는 건 영안실이나 묘지 외에는 처음 본다고 했다. 우린 그녀의 그런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심령 현상이나 가위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혜지의 그 말을 흘려들은 우리는 며칠 후 아주 소름 끼친 일을 겪게 되었다. 일단 집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여닫이로 된 대문을 열면 옆에 작은 부엌과 수도가 있었고 일렬로 놓인 방을 지나쳐가면 끝에 우리가 지냈던 방과 화장실이 있었다. 방문을 열면 정면에 냉장고가 있었고 옆에 작은 창문과 TV가 있었다. 난 액세서리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때 혜지가 차고 있는 시계를 뺏어서 차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돈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시계를 차고 싶었던 것 같다. 난 하루 종일 혜지의 시계를 차고 다녔고 저녁 무렵에 혜지가 시계를 달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자 혜지는 막무가내로 나에게 매달리더니 내 손을 낚아채서 시계줄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그 바람에 내 피부가 살짝 베어버렸다. 야, 니 미친나? 이 뭐한 짓이고? 미안. 그게... 내가 화를 내자 잠시 머뭇거리던 혜지는 입을 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한 남자아이가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하루 종일 날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기가 조금 약한 편이라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됐다, 마. 그렇게 겁 안 줘도 다시는 네 물건 안 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혜지의 말을 들은 일행들이 갑자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혜지에게 다가갔고 나를 따라다녔던 그 아이가 아직까지 있냐고 물었다. 혜지는 방 안을 쓱 훑어보더니 냉장고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냉장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실실거리면서 너 쳐다보고 있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철이었고 겁도 없었던 우리는 혜지가 가리켰던 냉장고 문 앞에 대고 마치 그 아이가 보이는 것처럼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때 냉장고 앞에는 빈 페트병이 놓여 있었다. 어이 꼬마야, 니 진짜 거기에 있으면 저 페트병 문 앞으로 한번 굴려봐라. 어? A형의 말에 우린 낄낄거리며 페트병과 문을 번갈아 쳐다봤다. 야, 꼬마야, 있으면 한번 굴려봐라. 페트병 굴려보라니까. 어? 그렇게 우리는 5분 정도 계속 말을 걸었다. 당시 방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없어서 옷가지며 책과 비닐봉지 등을 모두 냉장고 문 위에 잔뜩 쌓아두었다. 한참을 낄낄거리고 있던 그때 누군가 냉장고 위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물건들이 우리를 향해 마구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떨어지는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빈 페트병이 문 앞까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뭔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혜지야, 진짜 있는가 보다 귀신. 야, 우리가 막 페트병 굴러보라고 장난쳤는데 진짜 굴러갔다. 그러자 혜지는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내가 진짜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 생각해도 그 사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때가 한겨울이라 창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리는 없었다. 냉장고 위에 있던 물건들은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향해 일부러 던지듯이 그렇게 날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PC방에서 밤을 샜고 혜지는 그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때 우리는 그 집을 나왔어야 했다. 이 사건은 그저 앞으로 겪게 될 사건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그땐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뒤 우린 그 방을 나올까도 생각했지만 돈 한 푼 없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방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방에 둘러앉아서 슈렉2 비디오를 봤다. 집 주인분이 슈퍼 겸 비디오 가게를 하셔서 비디오 몇 편 정도는 공짜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린 모두 모여서 TV 화면에 집중을 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는 모두 끝이 났고 우린 엔딩 크레딧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자꾸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지가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난방도 잘 되지 않는 겨울날의 자취방에서 혜지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어느 순간 비명으로 바뀌었고 혜지는 자신의 머리를 거세게 움켜쥐었다. 혜지는 비명을 지르며 어떤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했다.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혜지의 입에서 이상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건 혜지가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닌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상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바뀌며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죽어버려.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다 너 때문이야. 죽어. 혜지는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모두 그대로 얼어붙어서 해지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심하게 발작하던 해지의 입에서 간절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살려줘. 그때 해지의 눈을 본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극한의 공포에 내몰린 인간의 눈빛은 그것을 보는 사람까지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해지의 발작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런데 해지의 몸이 갑자기 일자로 뻣뻣하게 굳은 상태로 멈춰버렸다. 그리고 몇 초 후 해지가 자신의 목을 힘껏 조르며 상체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다. 그녀의 몸은 미친 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접혀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분명 해지의 의지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 엄청난 반동으로 쿵쿵거리며 방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 해지를 보고 있자니 우리들 역시 몸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다. 해지는 계속 비명을 질렀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지는 동그랗게 뜬 눈으로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때 A형이 해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형도 역시 힘에 부쳤는지 넋이 나가 있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다른 팔 잡아라. 그런 형의 외침에 난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왼팔을 붙잡았다. 그런데 그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해지의 팔을 눌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였던 해지의 몸에서 건장한 두 남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던 것이다. 나와 A형은 해지의 양팔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고 순간 해지의 목이 눈에 들어왔다. 어찌나 세게 졸랐던지 해지의 목은 날카로운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 돼 있었다. 너무도 공포스러운 그 상황에서 해지의 목에 흐르는 피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해지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둬라.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하지만 양팔을 모두 잡힌 해지는 이제 온몸으로 발악을 하며 우리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 죽고 싶어. 인연은 죽어야 해. 나.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머리를 마구 흔들며 팔을 빼내려는 해지의 그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때 오른팔을 잡고 있던 형이 갑자기 해지의 팔을 놓더니 그녀의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형, 뭐 하는데? 빨리 팔 잡아라. 야, 해지 입 좀 벌리 봐라. 지 혀 깨물고 있다고. 그때 해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나왔다. 이대로 두면 해지는 자신의 혀가 끊어질 때까지 깨물어버릴 기세였다. 그제서야 퍼뜩 정신을 차린 나는 해지와 함께 왔던 여자아이 순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빨리 119 불러라. 빨리. 순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구급차가 집 근처로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그때 순임의 휴대폰이 울렸다. 구급차가 주유소 앞에 도착한 것이다. 난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고 엉엉 울면서 이를 악물고 뛰었다. 주유소에 도착하니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에요. 빨리요.
나는 구급대원들을 데리고 급히 방으로 뛰어갔고 대원들이 혜지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얘가 계속 지 혀를 깨물려고 해요. 다급한 형의 말에 구급대원은 솜 같은 것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새하얀 솜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어 버렸다. 우리는 구급대원들을 도와서 문 밖에 있는 응급용 침대로 혜지를 옮겼다. 압박용 벨트를 그녀의 몸에 감자 혜지는 갑자기 발작을 뚝 멈추었다. 우린 구급차를 타고 해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은 혜지의 혀가 살짝 찢어졌는데 그대로 뒀다면 큰일이 났을 거라며 정말 잘했다고 우릴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혜지의 목에 난 상처들이었다. 그건 자해의 수준을 넘었고 혜지의 목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걸 보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혜지는 의사 선생님에게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 혜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우린 수님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혜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물론 혜지의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병원비와 약값을 낼 돈이 없던 것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혜지의 가족들은 그런 아이를 모르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우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그들에게 갖은 협박을 했다. 가족들의 냉정한 말들을 듣고 있자니 혜지가 더욱더 가엾게 느껴졌다. 한참만의 협박과 설득 끝에 혜지의 가족들은 병원비를 보내줄 테니 혜지가 태어나는 대로 대구로 보내라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렇게 며칠 뒤 혜지는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혜지의 옆을 지켰다. 며칠 후 우리는 집 앞에서 혜지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수님은 혜지와 함께 택시를 타고 혜지를 부산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수님이가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후 수님이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지친 몸을 방바닥에 눕히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지가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걸로 다 끝난 줄로 알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혜지가 발작을 했던 자리에 누워있던 수님이 문제였던 것이다. 수님이와 내가 방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난 일행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누워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아까부터 방문 바로 옆에 누워있던 수님이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았다. 수님이 역시 자신의 배를 움켜쥔 채 끙끙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우리들에게 수님이는 그저 억지 웃음으로 고개만 끄덕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았고 우린 또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님 역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혜지와는 달리 발작을 하거나 욕을 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아파했다. 그녀의 이유 없는 통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우린 그런 수님이 불쌍하고 걱정되기보다는 수님이도 혜지와 똑같이 발작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덜덜 떨고만 있었다. 그 끔찍한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가 않았다. 수님이의 얼굴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방 주인이었던 누나는 수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달래주었다. 그러기를 약 5분여 정도. 수님이의 얼굴은 마치 방금 마라톤 완주를 마친 사람처럼 심하게 지쳐가고 있었다. 수님이는 너무 졸린다며 스르르 눈을 감으려 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느꼈던 것 같다.
만약 이대로 수님이가 잠들어 버린다면, 그녀가 잠이 들도록 내버려 두기라도 한다면 수님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느낌 말이다. 우린 수님이를 억지로 흔들어 깨우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깨우기 시작했다. 수님의 표정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수님은 힘없는 눈으로 날 쳐다보며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자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하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난 그녀의 어깨를 마구 흔들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잠들지 마라. 내놔두고 가지 마라. 그때 갑자기 수님이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기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야?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해. 뭔가 이상했다. 그때 분명히 방문과 대문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수님이가 밖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님은 눈을 감을 때마다 자꾸 그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한다며 허공에 대고 손을 흔들어대는 것이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방 주인 누나가 혜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지는 대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는 혜지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누나의 말을 들은 혜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예전부터 수님이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수님이는 기가 무척 약했는데 자신이 수님이와 같이 있으면 잡기들이 자신의 기에 눌려서 수님이에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자신과 수님이가 떨어져 있으니 그 틈을 타서 수님을 괴롭히러 온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때였다. 그 사람들이 방문 앞까지 왔어. 나 데려가려고 왔어. 그 사람들이 방문 앞까지 왔어. 나 데려가려고 왔어. 그렇게 수님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말했다. 수님아, 네 그 사람들이랑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 못 간다고 말해야 된다. 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혜지는 먼저 자신이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들을 방문 앞에 줄지어 두라고 했다. 우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을 뒤져서 혜지의 옷과 머리빗을 방문 앞에 두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들이 대문 밖으로 나갔어. 하지만 수님은 계속 잠을 자려고 했고 남자들이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다고 했다. 혜지는 수님이 심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본격적으로 수님이를 괴롭힐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님이가 몸이 아프거나 비명을 계속 지르면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깨어있게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런데 잠시 후 혜지의 말대로 수님이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님아, 네 개 안 나? 이상한 목소리들이 들려. 자꾸 나한테 욕하고 비웃어서 귀가 너무 아파. 제발 그만하게 해줘. 하지만 나는 수님이에게 아무런 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저 울면서 수님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내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문 앞에서 냉장고까지 온몸을 구르며 괴로워하던 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머리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수님이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간 듯한 그런 자세로 온 방 안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수님은 상체가 약간 들려있는 채로 두 다리를 바닥에 구르며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다. 우린 그런 수님을 붙잡을 새도 없이 그저 멍하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무언가에 의해 끌려다니던 수님이 갑자기 방문 앞에서 픽 하고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수님의 몸이 축 하고 늘어져 버렸다. 하지만 우린 차마 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잠시 후 먼저 정신을 차린 A형이 수님에게 다가가서 숨소리를 체크했다. 다행히 수님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난 냉장고 앞에 웅크리고 앉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일들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방에 있던 일행들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수님이 몸을 일으키더니 펑펑 울며 방 주인 누나에게 안겼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며 울고 있는 수님을 보고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한참 동안 펑펑 울던 수님은 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의 귀에 쏟아지는 욕설과 비웃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귀를 틀어막고 냉장고 앞까지 굴러갔는데 눈앞에 어떤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여자는 귀 밑까지 입을 쭉 찢으며 웃더니 귀를 막으면 안 들릴 줄 알아? 그렇게 소름 끼치게 웃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한다. 여자는 마치 얼굴 전체로 웃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런 끔찍한 표정은 생전 처음이었다며 수님은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렇게 끌려다니던 수님은 어느 순간 뭔가가 몸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기절했던 것이라고 한다. 우린 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미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그녀를 방 안에 둘 수가 없었다. 우린 수님을 부축하며 한없이 걷기 시작했다. 힘없이 비틀거리는 수님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방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린 아무런 말도 없이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잊기 위해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